줄리의 남자들 김건희. 본 콘텐츠는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모두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언론 보도, 커뮤니티 증언, 뉴스공장 발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서막 의문의 만남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무대에 등장한 줄리라는 이름은 단순한 소문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김건희 전 영부인의 이름과 연결된 이 별칭은 수많은 증언과 보도를 통해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양재택 전 검사와의 동거병간호 부부 소개 증언은 여전히 굳게 남아있다. 2009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동거설이 제기되었고 2012년 성접대 의혹 직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와의 관계 역시 2010년대 초반부터 일본 여행, 결혼 약속, 동거 의혹 등 복수 증언으로 뒷받침됐다. 특히 뉴스공장 등 방송과 커뮤니티 게시물은 2세 남성이 같은 시기 그녀와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녀의 사생활이 단순 연애가 아닌 권력과 얽혀있음을 암시했다. 권력의 굴레 사업과 로비. 김건희 전 여사의 사생활은 곧바로 사업과 권력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삼성이 제공했다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전세금 로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의혹, 캄보디아 ODA 예산 개입, 건설부동산 특혜 거래 등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김건희 측 명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사용된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서 언급되며 파장이 커졌다. 여기에 통일교 인사와의 금품 거래설, 재벌 총수와의 비공개 회동 의혹이 더해졌다. 언론은 이를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지 않고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회의 일정표 등 구체 자료를 확보해 보도했다. 공익 제보와 공권력 논란. 이 사건의 파급력은 정치권과 재계를 넘어 군경찰 공공기관 내부로 번졌다. 드론 부대 및 대통령 경호처 내부자 증언, 공익 제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는 대통령실 및 군 고위 관계자의 수사 외압 정황이 제기됐다. 일부 수사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배경에는 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게 깔렸다. 공익 제보자 보호 논란까지 겹치며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 위기라는 담론으로 확산됐다. 사적 스캔들 명품백과 접대부 의혹. 줄리라는 예명으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소문,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사생활 논란을 정치적 파문으로 번지게 했다. 김 전 여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언론과 제보자들의 교차 증언은 의문을 지우지 못했다. 검찰의 비공개 조사와 특혜성 수사 논란, 황제 조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수사와 특검의 서막. 2025년 국회는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인사 개입, 명품 수수, 공천 개입, 건설 비리, ODA 예산 개입 등 16개 의혹이 대상이었다. 특검 출범과 함께 김 전 여사의 정치적 생존 전략,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현재 진행 중인 의혹 미증명보다는 질문. 현재까지 다수의 의혹은 여전히 미궁속이다. 공식 해명과 법원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있지만 다수는 의혹 상태로 남았다. 언론은 이를 권력과 사적 욕망의 결합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속 조명하며 뉴스공장 등 일부 방송은 다큐 형식으로 추적 보도를 이어갔다. 맺은 말 다시 질문하는 시간. 김건희 전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과 보도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직접 맞닿아 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의혹을 검증 없이 덮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줄리와 김건희 보도 내용 종합. 김건희가 만난 주요 남성들. 언론 및 커뮤니티, 제보, 녹취, 시사 프로그램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 등을 종합하면 아래 인물들과 교제 및 동거 혹은 특별한 관계가 다수 언급되어 왔습니다. 양재택 검사 유부남으로서 동거 및 병간호, 내역, 부부로 소개한 증언 등 여러 해에 걸쳐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복수 제보가 있음. 양재택의 가족 등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21년까지 관계 지속설이 있음. 윤석열 전 대통령 2009년부터 동거 및 2012년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 이후 대통령 배우자로 공식화. 김범수 아나운서 2010에서 2011년 주변의 남편으로 소개하며 함께 일본 여행 2013년 내역, 2011년 결혼 약속 후 시댁에 떡까지 보내는 등 가까운 교제. 본인은 동거 부인을 부인함. 기타 1997년 조남욱 회장 연애 장룸살롱 등에서 만났다는 실명 증언, 청담동 꽃꽂이 수업에서 남편으로 소개된 제보 등 다양한 교제 내역이 있음. 추가적으로 각종 사업가 및 연예계, 재계, 인물 등이 실명 익명 증언에서 등장하였으나 분명한 교제 기록은 불분명.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및 전세금 로비 의혹. 삼성이 다수 전세금 로비를 지원했다는 복수 증언. 도이치모터스 및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2025년 8월 13일 법정 구속,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헌정사상 최초의 전직 영부인 구속이며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수감이라는 이례적인 사건. 뉴스공장 보도 내용. 조직적 자금 흐름 PF, 해외 코인금 거래, 건설 사업과 재벌 종교 정치권, 로비 연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통일교와의 금품 공천 관련 내역, 캄보디아 ODA 예산, 도이치모터스 등 각종 뇌물 및 특혜성 거래가 탐사 취재로 수차례 다뤄짐. 공공기관 및 경찰군부 관련 제보, 드론 부대 및 경호처 등 각종 내부자 증언이 방송에서 소개됨. 공익 제보자 문제와 기밀 유출 논란도 동반해 씀칠. 사생활 논란 동시다발, 연애동거 결혼 약속, 남성, 사업상, 만남, 룸살롱 실명 증언 등 복수보도. 본인의 공식적 해명은 거의 없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음. 김건희 사실관계 2025년 8월 13일 기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 증거인멸 우려 명시하여 구속 결정. 언론 지상파 및 인터넷, 유튜브, 신문 등 보도와 커뮤니티, 공식 녹취록, 뉴스공장 발언 등이 모두 사실관계 확인 참고자료로 쓰임. 사생활 부분 동거, 남성관계과 법적 부분 주가 조작, 금품 수수, 특혜 등은 구별되어 보도되나 대부분 복수 증언과 정밀 탐색으로 교차 확인됨. 일부 김줄리 검은 별의 전설.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비가 맞게였다. 고층 유리 빌딩에 조금 전까지 매달렸던 물의 그늘이 한 겹씩 벗겨지고 도시의 불빛이 제 목소리를 되찾는 시간. 나는 오래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레코더를 내려놓고 취재 수첩을 펼쳤다. 표지에 붙인 흑백 스티커에는 손글씨로 단 3글자만 김줄리. 이름은 흔하지만 이 도시는 그 이름을 속삭일 때마다 각자의 그림자를 조금씩 더 길게 늘렸다.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건 3년 전이었다. 전직 기자라는 사람이 술 기운에 흘린 얘기였다. 그 사람 이야기 몰라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가벼운 미소를 남겼다. 다음 날 그의 말이 사실인지 소문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남은 건 끊어진 전화번호와 지워진 댓글뿐이었다. 그때부터다. 내 노트의 첫 페이지 맨 아래에 의혹이라는 단어가 습관처럼 붙기 시작한 건 검은 별, 내가 붙인 별명이었다. 밤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지만 동시에 가장 먼 것.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아무도 닿을 수 없다. 나는 그 별의 궤도를 지도처럼 그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 공개된 강연, 영상의 한 프레임, 지역 소식지의 짧은 단신, 이름 없이 돌아다니는 녹취록의 파편들은 서로의 모서리를 긁기만 했고 딱 맞물리는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이 파편들이 언젠가 하나의 별자리로 이어질 거라고 하니 이어져야만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익명 메일함으로 봉투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붉은 잉크로 덮인 편지 봉투, 뒷면에
돌려보내지 마시오라고 적힌 문구.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봉투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섞여 있었다. 어느 호텔 복도, 닫힌 회의실 문,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희미한 옆얼굴. 설명은 단 한 줄. 이날의 이야기를 찾으면 모든 게 보일 겁니다. 나는 수첩에 굵게 밑줄을 그었다. 의혹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의 비공개 만남설 출처 불명, 검증 불가. 취재는 늘 같은 벽에 부딪혔다. 저희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비공개였어요. 그분 이름을 기사에 쓰는 순간 저희도 위험해져요. 목소리들은 친절했지만 마지막 문장 앞에서는 차갑게 식었다. 나는 목소리의 온도 변화를 날짜와 함께 기록했다. 목소리가 차가워지는 날에는 어김없이 영상 클립 하나가 온라인에 올랐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올라오는 경로는 다양했지만 사라지는 속도는 늘 같았다. 마치 누군가 미리 시간을 재고 있다가 정확한 초 단위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나는 방향을 틀기로 했다. 사실을 찾는 대신 사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따라가 보기로. 그 과정에서 김줄리라는 이름은 인물의 실체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를 납득하기 위해 만든 한 줄의 설명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야 안심했고 이름은 이야기의 힘줄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추앙했고 누군가는 냉소했다. 둘 다 같은 열기로 말하지만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 그 열기가 만들어낸 공기의 물결 속에서 진실의 윤곽은 더 자주 흔들렸다. 그 즈음 나는 한방송 스튜디오에서 밤샘 편집을 돕는 프리랜서와 연락이 닿았다. 이름은 빼주세요. 저는 그저 편집은 진실의 순서를 바꾸는 기술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는 모니터 스크린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다. 타임라인 위로 잘게 쪼개진 클립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자막 레이어에는 단정한 폰트로 단독, 충격, 의혹 같은 단어들이 번갈아 깜빡였다. 우리는 대부분 남의 눈을 대신해 순서를 정하죠.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을. 그 순서가 곧 이야기예요. 나는 그 문장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생각했다. 의혹은 내용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반대편에서도 연락이 왔다. 당신이 모으는 조각들 일부는 가짜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래전 법조기자였고 지금은 조용히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보도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누가 왜 지금 그걸 흘리는지. 타이밍이 곧 의도죠. 그는 기록의 공백을 조심하라고 했다. 기록이 없는 순간에 사람들은 전설을 만든다. 존재하지 않는 공백은 무섭도록 많은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어 상식이로도 벅찬 환영을 만든다. 나는 지도 위에 공백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특정 연도의 특정 달 행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3일. 공문서에서 가려진 주소 한 줄. 사진의 EXIF 정보에서 지워진 위치 좌표. 공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둘러싼 서사들은 항상 과잉으로 부풀어 올랐다. 마치 도시의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있고 사람들은 그 둘레를 돌며 각자의 전설을 덧칠하는 모양새. 구멍의 이름이 바로 김줄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시각각 결론을 원했다. 기자는 결론을 내야죠. 진실이 뭐예요? 한 줄로 말해봐요. 나는 자주 말문이 막혔다. 결론은 총합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택은 늘 잔혹하다. 선택하는 순간 선택되지 않은 진실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결론 대신 장면을 모으기로 했다. 장면은 최소한 서로를 배반하지 않는다. 장면은 거짓말을 해도 다른 장면이 그 거짓을 비추어준다. 그날 밤 카페를 나서기 직전 또 다른 익명 메일이 도착했다. 압축 파일 하나, 비밀번호는 스트리트 AIRCASE. 압축을 풀자 복도 CCTV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늘어섰다. 시간대는 연속적이었지만 프레임이 규칙적으로 빠져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골라낸 연속.
모서리가 잘린 퍼즐 조각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마지막 파일 이름은 스텝형. 첫 번째로 돌아가는 계단. 다시 시작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건 계단처럼 제자리 걸음이라는 조롱일까? 나는 모니터를 끄고 방 안의 불을 모두 껐다. 어둠 속에서 한동안 눈에 잔상이 맺힌 타임코드를 보았다. 113. 어쩐지 그 숫자가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왔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3초, 13분, 13부작. 이 모든 기획이 애초에 숫자의 주술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숫자는 도구일 뿐. 우리가 믿을 건 순서, 장면,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다. 다음 날 나는 인터뷰이어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김줄리와 같은 이름들 뒤에서 비용과 일정, 배경을 실무적으로 관리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름은 대개 마지막에 붙어요. 서사가 먼저고 이름은 나중에 밀려오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항상 이름을 묻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닌 질감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을 둘러싼 공간의 질감, 시간이 흐르는 방식, 함께 찍히기를 거부하는 물건들. 그가 책상 서랍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스케줄러였다. 모서리가 다른 종이에는 일정 대신 물건 목록이 빼곡했다. 검은 우산, 무광 카드 지갑, 진주 귀걸이 12, 분실 표시, 무선 이어폰. 케이스 스크래치. 나는 그것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상하게도 물건들의 행간에서 한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다. 이름보다 생생한 단서를 잡은 듯한 기분. 나는 수첩 가장자리에 작게 적었다. 사실 물건의 목록, 의용 물건의 주인의 서사. 카페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도시의 쇼윈도에 비친 내 뒷모습을 보았다. 기자의 생은 유리 앞에서 시작해 유리로 끝난다. 비치는 것과 비치지 않는 것 사이, 선택과 선택되지 않은 것 사이. 유리의 표면은 언제나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때론 매혹적이라 사람을 자꾸만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유리는 더 단단해졌다. 그 단단함을 뚫으려면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사실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손길이 필요했다. 그 손길이 누군가의 이익과 공모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편집이라 불렀다. 우리가 그 손길의 의문을 품는 날 그것을 의욕이라 부른다. 두 단어는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매일 그 종이를 넘겼다가 다시 덮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에 나설 시간이었다. 전설은 언제나 뒤늦게 도착한다. 우리가 전설을 부를 때 전설은 이미 우리의 목소리 안에 들어와 있다. 김줄리.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속으로 발음해본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별 하나가 잠깐 반짝이는 것 같았다. 닿을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가리키기엔 충분한 빛. 나는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첫 걸음은 늘 그렇듯 계단이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그 계단. 발끝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문장을, 문장이 다시 장면을 불러왔다. 다음 장면의 제목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름 없는 그녀들. 그리고 그 장면들 사이를 이어 붙이는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했다. 이야기는 의욕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으로 끝나야 한다. 그렇게 전설의 첫 장이 닫혔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다음 장이 열렸다. 줄리 김건희 2부. 이름 없는 그녀들.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도심의 고층 건물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오래전 이야기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그날의 취재 수첩을 펼치면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이름 없는 그녀들. 김줄리라는 이름이 세상에 떠오르기 훨씬 전 이 도시는 이미 여러 개의 그녀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녀들은 서로의 얼굴을 공유하기도
전혀 닮지 않기도 했다. 나는 오래된 음악다방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을 서영이라고 소개했지만 곧 이렇게 덧붙였다. 그건 그냥 부르는 이름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인물은 반쯤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사진의 뒷면에는 흐릿하게 1999.7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김줄리인가요? 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의혹은 종종 증거보다 빠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불분명한 표정, 흐릿한 사진 한 장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된다. 나는 그 무기와 경고 사이의 경계선을 걷고 있었다. 도시의 한 구석 폐업한 호텔의 로비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을 민주라고 불렀다. 나는 김줄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이름을 잃었죠. 민주가 말했다. 그녀는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내 목소리는 기록하되 내 얼굴은 남기지 마세요. 그 말은 곧 그녀가 이 도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추적하는 건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이름 아래 숨은 수십 개의 그림자인가?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김줄리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 어떤 이는 비난하기 위해, 어떤 이는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이는 단지 화제를 만들기 위해. 이름은 그렇게 수많은 입술을 거치며 변형되고 결국 원형을 알 수 없는 전설이 된다. 취재가 길어질수록 나는 이름 없는 그녀들이 결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들은 각기 다른 과거, 다른 상처, 다른 욕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어느 순간 기록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반대로 구속하기도 한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한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언제나 극단으로 흐른다. 나는 다시 수첩을 덮었다. 이름 없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장은 결론 없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지금 이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왜 어떤 이름에 집착하는가에 대한 이유였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음 인터뷰 장소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름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이름이 남긴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줄리 마이너스 김건희 3부 유리의 복도.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유리는 진실을 반사하지 않는다. 그저 비춘다. 나는 그 사실을 김줄리를 둘러싼 또 다른 장소한 호텔의 긴 복도에서 다시 깨달았다. 그 복도는 양쪽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었다. 한쪽은 회의실, 다른 한쪽은 도시의 불빛. 안과 밖이 모두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 호텔로 향했다. 그녀가 온다는 메시지와 함께였다. 호텔 복도 끝, 반투명 유리 너머로 몇 명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중 한 명이 김줄리일지도 모른다는 게 제보자의 말이었다. 하지만 유리벽은 잔혹할 만큼 정직했다. 흐릿한 실루엣은 있었지만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다. 나는 손에 든 카메라를 내렸다. 렌즈는 순간을 기록할 수 있지만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록은 종종 오해를 강화한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누군가는 그녀가 맞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전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같은 화면, 다른 해석. 그 틈에서 의혹은 살아났다. 며칠 뒤 한 방송사의 기자를 만났다. 그는 조심스레 복도 CCTV 일부를 보여줬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라고 했다. 시간대별로 나열된 장면 속에서 김줄리로 보이는 인물은 3초간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유리에 반사된 얼굴이 잠깐 나타났다. 그러나 화질은 흐렸고 반사 각도는 완벽하지 않았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왜 나에게 보여준 거죠? 그는 웃었다. 기자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취재하는 거잖아요. 이 장면은 결론이 아니지만 과정은 맞아요. 그 말은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복도의 유리벽은 마치 취재 과정 그 자체였다. 보이지만 들리지 않고 닿을 수 있지만 잡히지 않는. 취재를 이어가던 중 또 다른 인물비를 만났다. 그는 당시 복도 끝 회의실에서 근무했던 호텔 직원이었다. 그는 확신하듯 말했다. 그날 그분이 오셨죠. 하지만 저는 이름을 들은 적 없어요. 그의 기억 속 그분은 키, 옷차림, 향수 냄새로만 묘사됐다. 이름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사실 키, 옷, 향, 의혹 그 향이 가리키는 사람. 복도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아니에요. 그날 회의실에 있던 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두 목격자의 진술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치 유리병 양쪽에서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호텔을 찾았다. 복도 끝에서 유리를 바라보았다. 내 모습이 그대로 비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복도의 유리는 거울이기도 했다.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얼굴을 보게 되어 있었다. 유리의 복도에서 중요한 건 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보았다고 믿는가였다. 그 믿음이 언론에 흘러들어가고 방송 편집실에서 자막이 붙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며 하나의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완성된다. 나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김줄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유리복도에서 이미 완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복도는 그 자체로 서사였다. 안과 밖, 진실과 의혹, 사실과 해석이 한 줄로 서 있는 공간.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복도를 돌아봤다. 조명이 반쯤 꺼져 있었고 유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었다. 유리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줄리 마이너스 김건희 4부. 녹음되지 않은 시간.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기록은 잔인하다. 녹음 버튼 하나로 어떤 목소리는 영원히 남고 어떤 목소리는 사라진다. 나는 김줄리를 둘러싼 의혹의 한가운데에서 그 사라진 목소리들을 좇고 있었다.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오래전 취재원 D가 갑작스럽게 연락해왔다. 그날 통화를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녹음이 안 남았어요. 그는 내게 당시의 대화를 재구성해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기억이 아닌 기억하려는 시도처럼. 우리는 작은 찻집 구석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 대화 속 공기는 묘하게 건조했다. 그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다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부분은 비어 있어요. 나는 그 공백이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공백이 지금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후 며칠 동안 녹음되지 않은 시간을 찾아다녔다. 녹취록이 중간에 끊긴 인터뷰, 회의록에서 빠진 발언, SNS 라이브에서 갑자기 꺼진 화면. 이 시간들은 모두 증거가 되지 못했고
대신 상상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상상은 빠르게 번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싶은 장면을 그 공백에 채워 넣었다. 어느 방송 편집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편집할 때 제일 곤란한 건 잘린 부분이에요. 남은 장면들이 그 빈 부분을 설명해 버리거든요. 그 말은 역설적이었다. 잘린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한 서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김줄리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장면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취재 중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당신 그날의 두 번째 전화를 아세요? 이 제보자는 호텔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한밤중에 익명의 번호로 걸려온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짧았어요. 단 몇 초. 그리고 바로 끊겼죠. 나는 물었다. 녹음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규정상 녹음을 못하거든요. 녹음되지 않은 시간은 어쩌면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 기록이 없다는 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실을 숨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그 이중성을 느끼며 수첩에 적었다. 사실 녹음 부재 의혹 부재의 이유. 며칠 후 나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받았다. 겉면에는 2006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기계는 삐걱대며 돌아가기만 했다. 잡음 속에서 단어 몇 개가 흘러나왔지만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 잡음 속에서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잡음은 잡음일 뿐 나머지는 내 상상력이 채워 넣어야 했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복원이라는 걸. 기억의 조각, 불완전한 자료, 전해 들은 이야기. 이것들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 그런데 그 그림이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 저녁 편집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나는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다. 멈춰있는 파형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찾는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믿게 만드는 순간이 아닐까. 결국 녹음되지 않은 시간은 빈 칸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 안에는 의혹, 기대,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희망까지도 들어있다. 김줄리의 서사 속에서 이 공백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공백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다. 다음 취재는 이 공백의 주인공이 직접 말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그가 말을 한다 해도 또 다른 녹음되지 않은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 줄리 마이너 쓰김건이 5부. 예고되지 않은 파일.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그 파일은 아무 예고 없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제목은 단 한 단어 증명. 이메일 첨부 파일 아이콘 옆에 작은 종이 클릭 모양이 반짝였다. 나는 한동안 커서를 그 위에 두고 클릭을 망설였다. 기자 생활 10년 동안 이런 방식의 제보는 늘 양날의 검이었다. 내용이 진실이면 폭발력을 갖지만 거짓이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압축 파일을 열자 3개의 영상과 하나의 문서가 있었다. 영상 파일명은 날짜와 시간으로만 표시되어 있었고 문서 제목은 발언록 비공개였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흐릿한 조명 아래 몇 명의 인물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음성은 잡음 속에 묻혀 있었지만 간간이 계약, 회의, 그분이라는 단어가 들렸다. 그분이 김줄리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이어서 문서를 열었다. 발언록은 단문 형태로 누군가의 증언을 옮겨 적은 듯했다. 그날 그녀가 왔어요. 하지만 공식 일정에는 없었죠.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문서 하단에는 출처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건 곧 그 내용을 기사로 쓰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취재의 본질은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나는 멈췄다. 화면 구석에 반짝이는 물체가 있었고 확대해보니 익숙한 디자인의 카드 지갑이었다. 과거 다른 취재에서 김줄리가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물건과 유사했다. 물론 비슷한 디자인은 세상에 많다. 하지만 기자의 직감은 이 장면을 쉽게 넘길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사실 영상 속 카드 지갑 의혹 카드 지갑의 주인. 문제는 이 파일들이 왜 지금 나왔느냐다. 정보는 시기와 함께 움직인다. 너무 이르면 무시되고 너무 늦으면 묻힌다. 제보자가 이 타이밍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보도를 촉발하기 위해서? 취재는 점점 사건의 내용보다 사건이 등장하는 순서와 맥락을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적했다. 촬영 기기, 편집 기록, 저장 경로. 놀랍게도 세 개의 영상은 서로 다른 기기에서 촬영되었고 편집 시점도 달랐다. 이는 제보자가 여러 경로에서 자료를 수집했음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집가일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 날 제보자로부터 짧은 메일이 도착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소로 오세요. 메일 하단에는 오래된 참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카메라와 노트를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작은 USB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출처를 묻지 마세요.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주머니 속 무게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하자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이름은 PROOFFINAL MP4.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나타났다.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머리 움직임이 묘하게 익숙했다.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의혹의 시작이었다. 줄리 마이너스 김건희 6부. 언론의 광장.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광장은 언제나 시끄럽다. 그리고 언론의 광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시장과 같다.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얽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목적이 뒤섞인다. 나는 그 광장 한복판에서 김줄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다. 첫 번째 장면은 아침 뉴스였다. 방송 화면 하단에 단독이라는 붉은 자막이 떴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 인물의 행적을 설명했지만 정작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인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장면의 캡처가 퍼지고 있었고 댓글에는 온갖 추측이 넘쳐났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사실 뉴스 속 익명 처리 의혹 익명이 실명보다 더 선명하게 작동하는 경우. 두 번째 장면은 저녁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패널들이 반원형 탁자에 앉아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 패널은 검증이 끝난 사실이라고 강조했지만 다른 패널은 그건 의혹일 뿐이라며 맞섰다. 그들의 말은 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를 향해 있었다. 광장의 언어는 설득이 아니라 점유였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오래, 더 크게 울려 퍼지는지가 전부였다. 며칠 후 나는 한 주간지 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김줄리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쓴 인물이었다. 사실 말이죠. 기사의 절반은 우리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누군가 흘린 거예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중요한 건 누가, 왜 지금 흘리는가죠. 그게 기사의 방향을 정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광장의 질서를 설명하는 핵심이었다. 정보는 시장의 화폐였고
화폐의 가치는 발행자의 의도에서 나왔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단순히 진실 대 거짓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해석 대 해석의 싸움이었다. 같은 사실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다. 언론은 종종 그 해석의 무게를 조정하는 저울이 되었지만 그 저울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취재 현장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김줄리 관련 의혹을 해설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됐고 채팅창에는 빠른 속도로 의견이 올라왔다. 팩트다. 가짜뉴스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 거다. 광장의 청중은 갈라졌지만 그 갈라짐 자체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광장은 사실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을 경매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장 높은 목소리, 가장 자극적인 말, 가장 빠른 속도가 높은 값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하나의 상품이 된다. 상품이 된 진실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비될수록 형태가 달라진다. 밤이 되어 광장은 잠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새벽이 오면 다시 수많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 사이에서 김줄리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야기로 포장될 것이다. 그 광장의 소음을 지나쳐 나는 조용히 기록을 이어갔다. 줄리 마이너스 김건희 7부. 줄리아는 없다.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김줄리라는 이름 속에 분명한 실체가 있다고 믿었다. 그 이름이 지칭하는 한 사람 혹은 한 사건이 존재한다고. 그러나 수년간의 취재 끝에 나는 점점 다른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다. 어쩌면 김줄리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공용의 가면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이었다. 그 가면은 각기 다른 얼굴을 가졌다. 어떤 날에는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었고 또 다른 날에는 조용한 뒷방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익명의 인물이었다. 심지어 때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얼굴은 김줄리라는 한 이름 아래 모였다. 나는 여러 명의 제보자를 만났다. 그중 한 명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제가 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몇 주 뒤 또 다른 제보자는 전혀 다른 묘사를 했다. 두 진술은 키, 나이, 심지어 목소리조차 달랐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사실 상충하는 목격담 의혹 의도적 왜곡 또는 기억의 변형. 취재 중 만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집단은 종종 상징을 만들어내죠. 그 상징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 효과가 바로 김줄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는 사건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경계 바깥에 있었다. 나는 김줄리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오래된 문서와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일정 시점 이전의 자료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이전의 발자취를 지워버린 듯했다. 그 공백은 다양한 추측과 소문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기 어려웠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마치 실체 없는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사람들은 실체보다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실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한다. 어느 저녁 취재 노트를 덮으려는 순간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다. 줄리아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본 적이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모순이 압축되어 있었다. 나는 메일을 읽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문장은 부정과 확신,
부재와 존재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카메라를 들고 도시를 걸었다. 광장의 소음 속에서도 골목의 정적 속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김줄리라는 이름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름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발끝을 따라다녔다. 마치 들리지 않는 음악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처럼. 결국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줄리아는 없다. 하지만 그 부재가 만든 서사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나는 다음 장의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줄리 마이너스 김건희 8부. 동거 혹은 독거.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종종 문 하나로 갈린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동거, 닫고 나가면 독거다. 김줄리를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이 관계는 어떤 증언은 그녀가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았다고 했고, 다른 증언은 그녀가 늘 혼자였다고 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거나 둘 다 거짓일 수 있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전직 비서관이 나를 불러냈다. 그는 조건을 걸었다. 이름과 장소는 절대 밝히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때때로 확신에 찬 어조로 변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서류에도 사진에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며칠 뒤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살았다는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늘 혼자였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봤죠.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의 기억 속 김줄리는 철저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인물이었다. 나는 두 개의 상반된 진술을 수첩에 나란히 적었다. 사실 목격담 존재, 의혹 목격담의 상반성. 사실보다 중요한 건 왜 서로 다른 기억이 존재하느냐였다. 한 사회학자는 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함께 본 기억을 관계로 해석하고 혼자 있는 모습을 고립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훨씬 복잡하죠.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동거와 독거는 물리적 상태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해석 속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장의 사진이 제보되었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없었지만 그 컵의 존재가 관계를 암시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두 개의 컵은 단지 손님이 다녀갔다는 흔적일 수도 있었다. 증거는 해석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의혹의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동거와 독거라는 두 단어 사이를 오가며 김줄리의 삶을 그려보았다.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보다 사람들이 그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관계의 유무는 때로 그 사람의 이미지와 직결되었고, 이미지가 곧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 만난 제보자는 짧게 말했다. 그녀는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오래도록 귀에 맴돌았다. 함께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풍경일 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김줄리의 삶에서 동거와 독거의 경계는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리적 거리는 그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선 속에서 변하고 있었다. 줄리 김건희 9부. 무정형의 권력.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권력은 형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무섭다. 눈에 보이는 왕좌나 금빛 휘장은 경계할 수 있지만 모양이 없는 권력은 어디든 스며들 수 있다. 김줄리를 둘러싼 취재 속에서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바로 그 무정형의 권력이었다. 처음 이 단어를 떠올린 건 한 전직 정치 참모의 말을 들었을 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권력을 쥔 적이 없어요. 하지만 권력이 그녀를 피해간 적도 없었죠. 그 말은 아이러니했다. 직접적인 직함이나 자리를 가진 적이 없지만 그녀의 주변에서는 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미였다. 나는 과거 회의록과 보도자료를 뒤졌다. 공식 기록 속 김줄리의 이름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 일정, 사적인 만남,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진 대화 속에는 그녀의 흔적이 자주 등장했다. 그 흔적들은 때로 메모 한 줄이었고 때로는 사진 속 배경이었다. 사실 공식 기록에 이름 부재 의혹, 비공식 영향력 행사 가능성, 권력의 형태가 없는 만큼 그 힘의 출처를 특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냥 지인을 만난 것이라거나 우연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패턴으로 보기 시작한다. 한 경제계 인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 그녀가 들어오면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고 표정이 굳죠. 그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마치 온도가 서서히 변하는 방 안에서 누군가 에어컨의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것처럼 무정형의 권력은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 힘을 행사한 당사자는 부인할 수 있고 증명하려는 사람은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의혹은 늘 반쯤 열린 상태로 남는다. 이 열린 상태야말로 권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취재 중 한 전직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말보다 침묵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말은 반박할 수 있지만 침묵은 해석만 낳거든요. 그 해석이야말로 무정형 권력의 연료였다. 나는 김줄리와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다. 짧은 인사와 예의 바른 거절뿐이었지만 그 짧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다. 그 여운이 단순한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가진 무형의 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지막 기록을 덮으며 나는 깨달았다. 무정형의 권력은 증명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증명되지 않는 것이 그 힘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줄리 김건희 10부 붉은 리스트.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그날 내 책상 위에 놓인 봉투는 평소와 달랐다. 붉은색 밀랍으로 봉해져 있었고 봉인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문양이 찍혀 있었다. 봉투 속에는 A 사용지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페이지 맨 위에는 붉은 글씨로 리스트라는 단어가 선명했다. 이름들 중 일부는 정치계, 재계, 언론계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줄리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페이지를 다시 훑었다. 사실 명단 속에 이름 존재 의혹 명단의 작성 배경과 목적, 리스트 하단에는 날짜와 함께 비공개 회의 참석자라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 문장이 암시하는 건 단순한 모임 이상의 것이었다. 비공개 회의라는 단어는 언제나 권력과 비밀을 함께 품고 있었다. 나는 제보자를 수소문했다. 며칠 뒤 허름한 다방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 명단은 여러 버전 중 하나예요. 어떤 건 이름이 빠져 있고 어떤 건 더 많아요. 그럼 이 명단의 진짜 용도는 뭡니까? 내가 묻자 그는 웃었다. 진짜 용도? 겁주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이유가 뭐든 조심하게 돼요. 취재를 이어가며 알게 된 사실은 붉은 리스트라는 이름이 이미 언론계와 정치권 뒷이야기에서 은밀히 회자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실제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거리를 두었다. 그 거리는 곧 사회적 고립을 의미했고 고립은 곧 힘의 상실로 이어졌다. 나는 명단 속 다른 이름들도 조사했다. 어떤 이는 이미 정치 전선에서 사라졌고 어떤 이는 해외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몇몇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둘러져 있었다. 한 전직 의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스트의 무서움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존재 자체예요. 이름이 적혔다는 소문만으로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붉은 잉크로 적힌 글자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김줄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가 실제로 회의에 참석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 나는 이 질문을 메모장 첫 줄에 적어두었다. 이 질문이 풀리기 전까지 붉은 리스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밤이 되자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책상 위에 놓인 리스트를 바라보며 나는 그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를 담은 무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무정형의 권력처럼 이 리스트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11부 편집된 진실.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진실은 하나라고 믿고 싶지만 편집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믿음은 깨진다. 기자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다. 그러나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그중 일부다. 편집은 선택이고 선택은 곧 배제다. 나는 김줄리와 관련된 여러 장면이 어떻게 잘려나가고 다시 이어 붙여지는지를 보며 진실이 얼마나 쉽게 모양을 바꾸는지 실감했다. 첫 번째 충격은 한 방송사의 편집실에서였다. 원본 영상 속 김줄리는 단순히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편집된 방송에서는 그 장면 앞뒤로 전혀 다른 행사와 인물들의 모습이 이어졌다. 마치 그녀가 특정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였다. 사실 원본과 편집본의 순서 차이, 의혹, 의도적 맥락, 왜곡 가능성. 나는 편집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시청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이유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편집은 단순히 이야기를 압축하는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과정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뉴스 인터뷰에서였다. 김줄리가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그녀의 대답 일부가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에는 맥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장이 들어있었다. 그 문장이 빠지자 대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 차이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을지 짐작이 갔다. 편집은 영상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사 역시 제목과 문장의 배열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사실을 다루더라도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자의 감정선이 달라졌다. 이것은 편집이 단순히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서사의 핵심 장치를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 전직 뉴스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편집자는 목격자가 아니라 연출자에 가깝습니다. 그가 어떤 장면을 살리고 어떤 장면을 버리는지가 곧 시청자의 진실이 되어. 나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편집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보다 더 큰 착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편집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는 잡음, 혼란, 불필요한 정보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빠진 장면들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때부터 편집은 중립이 아닌 무기가 된다. 김줄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상과 기사 속에서 나는 원본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원본은 언제나 은밀하게 보관되거나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손에 쥔 것은 누군가의 선택이 반영된 편집본뿐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편집된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본과 더 적은 편집이 필요하다는 것도. 줄리 김건희 12부.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다.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이 무너지고 모든 의혹이 명확히 정리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김줄리를 추적하며 깨달은 건 그런 날은 아마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다. 수많은 증언과 자료, 영상과 사진을 모았지만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모든 조각은 서로 다른 퍼즐의 일부 같았고 완성된 그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법정에서 진실이란 증거로 입증된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말은 나를 오래 붙잡았다.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의 날은 법정에서의 결론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진실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의미였다. 김줄리와 관련된 의혹들은 때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어떤 건 새로운 사건에 묻혀 잊혔고 어떤 건 반복 보도로 피로감을 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라진 줄 알았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진실보다 이야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결론 없이도 이어질 수 있고 결론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는다. 김줄리의 서사는 그 전형이었다. 결론 대신 의혹과 해석이 번갈아 무대 위에 오르고 청중은 그 변주를 즐겼다. 어느 날 한 전직 기자가 내게 말했다. 심판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죠. 현실에서는 타협과 망각이 훨씬 흔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조용히 잊히고 기록에서 사라지고 결국 없던 일이 된다. 그러나 기록이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버전을 기억 속에 저장한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더 단순하고 극적으로 변형된다. 결국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심판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판결은 각자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취재를 이어간다. 결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해도 그날은 우리가 기대한 심판의 날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줄리 김건희 13부.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요소는 모두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의혹으로 한정해 서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건 한 호텔 로비였다. 그날도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지만 정작 그녀의 입술은 단 한마디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모든 질문보다 강했고 모든 대답보다 오래 남았다. 나는 수년간 김줄리를 쫓았다. 수많은 목격자와 제보자, 자료와 기록을 모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들은 건 인사와 짧은 웃음뿐이었다. 그 웃음은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경계가 있었다. 마치 이 선은 넘어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사람들은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를 추측했다. 어떤 이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다른 이는 침묵이야말로 그녀의 전략이라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공식 발언 부재 의혹 침묵의 배경과 의도, 나는 침묵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불러오는지를 취재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말을 하면 반박이 따라오지만 침묵은 해석만 남긴다. 그리고 해석은 듣는 이의 시선과 욕망에 따라 무한히 변주된다. 마지막 인터뷰 시도는 겨울 오후였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나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녀 대신 비서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봉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아무런 메모도 녹음도 사진도 없었다. 오직 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다. 그 종이는 무언가를 지우거나 감추는 용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 돌아오는 길, 나는 지난 취재 기록을 떠올렸다. 김줄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건과 의혹, 기사와 방송, 논란과 해명. 그 모든 것 위에 그녀의 침묵이 얹혀 있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야기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다. 어떤 제보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직접 말하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는 끝날 겁니다. 나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침묵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남겨두고 가능성은 사람들을 이야기 속에 붙잡아둔다. 취재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결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야기는 결론 없이도 완성된다. 김줄리의 서사가 그랬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말했다. 호텔 로비의 마지막 장면이 내 기억 속에 남았다. 조용히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따라붙는 수많은 플래시. 그 빛 속에서도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또렷했다. 나는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미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고 있다. 그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